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배규웅입니다. 현재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의 연구단 총괄을 맡고 있고 연구단장 배규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도부터인데 이제 10년, 내년이면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모듈라를 시작한 지도 1999년도부터 해외 벤치마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나라의 연구 능력이 그다음에 실력이 과거에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를 리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원할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10여 층 이상이 넘어가는 모듈라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품질의 요구 성능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저희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대단한 협력을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서 시공자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많은 부분을 출혈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나마 소개할 수 있는 오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발표가 끝나고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이나 아니면 연구단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순서인데 사업 부지, 공모, 시행자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증사업 부지 공모는 원래 이 연구단이 출발할 때 부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술 내용을 개발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땅을 누가 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사업 공사비를 마련하겠지 해서 막연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저희가 공모를 해야겠다. 연구단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가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할 때 저희 연구단에 공사비를 7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대상 부지를 공공공사에서 갖고 있는 땅을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공사비의 70억을 출자하시는 방식으로 연구단에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신청한 업체들이 지금 공공공사죠. 공공공사는 5개인데 5개의 공공공사가 6개의 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6개의 부지 신청 중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개의 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용인 영덕과 맨 왼쪽 좌측에 있는 평택 고덕이 되겠습니다. 그 2개의 부지를 신청할 정도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심의원님들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결국은 이제 수원에 있는 용인 영덕에 있는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절차를 저희가 밟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서가 저희가 맺으면서 여기 지금 나중에 패널 자장을 하시는 한승원 전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님 계실 때 경기도시공사 이현욱 사장님 계실 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잘 해보자 해가지고 업무 협약서를 맺었고요. 그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사업자, 저희가 이제 말하면 시공자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 설계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주어졌는데 이 땅이 경기도에서의 기부 체납을 받은 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4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땅 자체의 형상을 보니 많은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땅은 한 1000평 가까이 됐는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많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깎다 보니까 결국은 13층 반 정도가 올라가는 모듈라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13층으로 계획을 했고 처음에는 디귿자 형태로 저희가 기획 설계를 해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구조는 일단 가장 안전하게, 아까도 조봉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처음 시범 사업이니까 제가 연구단장으로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성 가장 중요하니까 RC 코어에다가 모듈을 갖다 붙이는 상황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각 모듈에서 바닥 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을 확실하게 막아달라.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금 시험을 다 해봤고 했습니다. 했더니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2등급,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1등급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목업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철골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기둥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각형관광 기둥을 쓰자, 보는 C채널 보를 쓰자 해가지고 그렇게 표준 모델을 저희가 주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절차를 좀 생략하겠지만은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19년도 상황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업체들이 하겠다고 막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업의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건강공업 컨소시엄만이 이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그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고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고합니다 해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건강공업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결정이 됐고, 그 분들이 제시한 설계는 공사비가 많이 제약되기 때문에 저희가 냈던 기획 설계랑 다르게 플랫한 설계를 제시했고, 지하 2층의 RC 구조가 지하 1층으로 변경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했고, 총 모듈이 120개 정도였는데 공사비를 조금 맞추다 보니까 조금 낮아져 가지고 저희가 세대 수는 110세대, 모듈은 110개, 세대 수는 106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 중에 지금으로서 할 때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모듈을 2개든 3개든 합쳐가지고 전용 면적을 넓히자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는 당장 집을 공급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모듈 원세대로 지금 공급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원모듈 원세대가 102세대, 투모듈 원세대, 신혼부부용이라든지 이런 게 4세대에서 전체 모듈은 110개고 세대는 106세대를 저희가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이 이제 저희가 평면이고, 오른쪽에 지상 1, 2층 이렇게 평면을 보시게 되고요. 맨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저희가 홍보관입니다. 이 홍보관은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한 내용들을 이 본관동에 다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다든지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관에 다 모든 기술을 다 집어넣는 거라 가지고 2층짜리 목업을 홍보관으로 저희가 짓기로 했고, 본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층이고 3층부터 모듈을 쌓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았고요. 기준층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청년과 주거약자 고령층, 그 다음에 신혼부부 고령 청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보면은 투모듈 원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13층과 12층에 2세대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평면은 저희가 전용 면적이 17제곱미터, 그 다음에 투모듈 원세대는 37제곱미터. 이게 지금 새로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계룡건설에서 지금 세종시의 63블록을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폭도 한 10cm가 넓고요, 길이도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단장으로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당시는 이게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면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의 좀 이것도 좀 서로 약간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아무리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가 제약된다고 하지만 플랫으로 가야겠냐, 평판형, 판상형으로 가야겠느냐, 그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남측이니까 다 좋다. 디귿자로 가면은 서향도 나오고 동향도 나오니까 뭐 일부 또 뭐 뭐라 그럴까요? 불만족스러운 세대도 나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많은 토론을 걸쳐서 남측 전면 세대를 남측으로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단면도고요.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저희가 10월 7일 날 받았는데, 작년에 여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월 달에 사업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를 완성을 하고 착공을 바로 들어가면은 올해 말에 입주까지 가능하겠다. 입주는 아니고 준공까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허가에서 3개월이 지연된 겁니다. 그 인허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3층을 짓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이런저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단에서도 또 피어 리뷰를, 탄성 설계에 대한 피어 리뷰하고 비선형 해석에 대한 피어 리뷰를 또 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3개월 반 정도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올해 준공이 아니고 내년 3월 내지는 4월, 지금 저희 계획은 4월 20일인데 4월 20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지금 준공하는 것으로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 실증 사업에서 6가지의 핵심 기술을 본관동에 적용합니다. 본관동 적용한 핵심 기술 6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조봉호 교수님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내화 3시간. 저희가 이 13층 이상이기 때문에 기둥하고 부에 내화 3시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단에서 2019년도, 18년도의 상황을 보니까 국내에서 내화 3시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KCC에 제가 한 서너 번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방화석고보도 3장, 4장, 5장까지 겹침으로 하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유도를 했고, 내화구조 성능 인정 실험을 통과해서 현재 기둥은 3장이고 보는 4장 내지 5장 정도까지 붙이는 그러한 좀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화구조 기준에 대한 좀 개정은 좀 모듈라 건축에서는 좀 철골을 쓸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기둥하고 그 코어랑 모듈이 달라붙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안전성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에 모듈과 코어가 달라붙는 데에 있는 구조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BIM 기법을 통합해서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과연 모듈라에서 BIM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듈을 운송할 때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의 운송을 할 때 충격 저감 장치를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듈이 지금도 좀 걱정인데, 모듈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들어갈 모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110개 모듈을 실내에 쌓아놓을 때는 없습니다. 일부는 결국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노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얘를 어떻게 방어해 줄 거냐, 보호해 줄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대응하는 그런 포장지도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보관에 적용한 기술은 전본적으로 콘크리트하고 콘크리트하고 철판을 섞어 쓰는 거, 그 다음에 경량부재라고 그래가지고 목재를 섞어 쓰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의 형태를 저희가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 부분이 저희가 본관동에 쓰는 기술이고요. 일반적인 기술을, 소프트한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을 저희가 나눠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홍보관에 다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중간에 진입한 기술인데, 베스런포드, 화장실이 보면은 모듈라를 만들 때는 화장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공법으로 타일을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공장에서 만들어 온 모듈을 갖다가 기본 모듈에다가 꽂아 넣자. 그래서 베스런포드를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아직 국내 여건상 이게 공사비가 너무 자재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는 본관동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홍보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수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증 사업의 본관동에 적용하는 기술 중에서는 이제 가장 또 소프트한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MC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안목 치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BIM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접합부라든지 3시간 내화, 그다음에 운송, 포장 같은 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일정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올 1월 24일 날 착공을 했고요. 24일 날 착공이고 12월 31일 날 저희 공사 현장은 완공이 목표입니다. 완공이 목표고, 그러니까 완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듈을 다 쌓고 내장, 외장, 수장을 다 끝내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4월 20일 날 준공이 목표고, 현재는 11월 지금 오늘 3일이니까 거의 말이죠. 말인데 지금 현재 모듈을 4층까지 지금 2계층이죠. 그다음에 전체 층은 4층이고 거기까지 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모듈러 지금 저희가 제작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게 이게 지금 유인물 나간 거랑은 조금 틀립니다. 제가 다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모듈러 유닛 골조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 모듈러를 만들 때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온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저거를 라멘 쪽 구조이기 때문에 150mm의 콘크리트 이상을 타설해야 되는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 위에 다시 온돌층을 또 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인 그런 특징들이, 제가 20여 년 동안 모듈러를 조금씩 해보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짓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듈러를 하기 힘든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위아래층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공장 안에서 타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건식벽 재료 그 다음에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것이에요. 예. 그것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지금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쳐야 되기 때문에 철근 우리가 이제 일반 강상판 덱이라는데 강상판 덱을 깔고 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 요 내용들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모듈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해갖고 이제 현장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타설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주차장 같은 경우에 골조 공사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 장비실 골조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상층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결국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코어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 상단에 보면 기초 공사했고 코어 공사했고 모듈 적층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듈을 적층하려고 지금 대기 상태고요. 왼쪽에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철골 모듈이 지금 2계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뒤에가 지금 RC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RC 코어 후면을 바라본 모습이고, 우측은 모듈을 11계층이죠. 11계층을 다 쌓았을 때의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위 모듈을 운반해서 모듈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천 금강공장에 들어와서 양중 크레인으로 해갖고 모듈을 들어서 현장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설치해서 가는 방식이고요. 가운데 줄의 맨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측이 코어고요. 왼쪽이 모듈의 입구 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복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도 타입인데 코어에서 모듈 쪽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원래 이게 동영상인데 이게 짤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측 상단은 모듈 들으려고 이제 동영상을 제가 집어넣은 건데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부는 지금 3층 바닥에서 모듈을 쌓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씩 이제 쌓기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모듈 설계를 할 때 지금 저희가 아까
기본적 설명을 좀 덜 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설명해야 되겠군요. 제가 구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 왼쪽에서 보게 되면 모듈이 지금 보게 되면 3층 바닥부터 쌓입니다. 3층 바닥부터 쌓이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3층 바닥이 약간의 처짐이 계산치보다 많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저 모듈을 쌓을 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도 설계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 3층 바닥이 트랜스퍼층인데 트랜스퍼층을 온통 슬랍으로 1100mm를 설계를 했습니다. 1100mm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이 모듈 공사할 때는 키포인트입니다. 구조도 하든 설계를 하든 시공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지만이 이 모듈이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밑에가 처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물들은 처지죠. 근데 그 처짐을 여하간 1mm 이내, 2mm 내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높은 것도. 가다가 잘못하면 다시 모듈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지금 저희가 국토종합계획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당시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었고 결국은 저희는 국가 R&D에서 이 과제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제를 할 때 제가 연구단장을 하면서 처음에 모토가 우리는 가장 보편타당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보편타당한 시스템을 국내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바로 차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부지 공모를 해보고 SH하고 LH하고 GH랑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면 국내에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쓸 수 있는 땅은 굉장히 많은데 그 땅을 개발하는 게 조그만 땅에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바로 현장에 저러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저희 시스템을 바로 조금만 손을 보면 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듈라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 왜 잘 안 될까? 근데 해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조건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현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모든 제도가 발전해 왔는데 50년, 60년을 발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 제작 방식에 맞는 제도로 바꿔야 되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6가지 정도 내화구조 인정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기준이 국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성적인 거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바꿔야겠다. 발주제도, 모듈이 지금 발주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부품으로 나옵니다. 부품으로 나온다는 건 안 돼. 전체 건축의 80% 이상을 책임지는데 부품으로 나온다는 건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제도가 없다 보니까 모듈을 그러면 쌓을 때 이 쌓는 사람들이 지금 PC 같은 경우에도 금속 및 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붕 및 금속 수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문건설업청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정리해야겠다. 그 다음에 모듈러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가 가장 그동안 많이 일을 했는데 모듈러 건축 적용 시에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여러 가지 요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15% 추가 완화시켜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많이 국토부에서 애를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연구단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향후 저희가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후속 사업이죠. 후속 사업이 그럼 우리가 원모듈 원세대, 투모듈 원세대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3모듈 원세대, 4모듈 원세대라 갖고 최근에 트렌드에 맞추자 해서 5구 제곱
정도 전용 면적이 또 8호제곱 정도 뭐 이렇게 정도를 해보자 해갖고 저희가 25층 정도의 목표를 해가지고 연구단을 지금 계획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단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다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부되고 있고, 추가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보시게 되면 다 보면은 철골 모듈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철골 모듈이 아니고 PC 모듈도 좋은 주택 공급의 방안이니까 그 부분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KC 산업이라는 데서 PC 박스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장 적용을 하고 있는데, 모듈을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 만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클레멘티 같이 40층짜리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하고 막 움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근 배근하고 해서 공장에서 이제 저렇게 우측에 있는 단위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운반해서 똑같이 적층을 합니다. 모듈을. 다만 이 모듈은 콘크리트 모듈이기 때문에 양중이나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이 지금 한 18.5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 안에 베스룸 포드라든지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조금 완화가 무게가 조금 나가겠지만 국내에서 양중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 모곡을 만들어서 품질 성능 평가를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공 사례가 보시게 되면은 상가 주택을 이렇게 했고, 단독주택, 교회, 그다음 2층짜리 뭐 상가와 뭐 단독주택 이렇게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 설계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층짜리 기숙사, 4층짜리 기숙사, 4층짜리 뭐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라고 있는 것, 제가 이제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철골에서의 주택, 콘크리트에서 주택, 이것이 여하간 좀 이렇게 믹싱이 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서로의 협력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또 추가로 좀 소개드리고, 제 발표는 아까 주요 발표는 어떻든 간에 용인영덕 13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 발표는 이대로 이것으로 마치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